일본의 전자기기와 자동차 중공업 등은 분명히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분명 한국은 일본보다 기술력이 10년 정도 뒤처진다고 들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미국 명문 대학교 MIT 경제학 수업에서 한 일본인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에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강의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공대에서 유학 중인 나미코라고 합니다. 공대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진학하고 실제로 남학생들이 잘 적응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이 인형이나 예쁜 옷과 신발에 관심을 가질 때도 전혀 부럽거나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도 관심이 없었죠. 저는 오로지 컴퓨터와 전자기기에만 관심이 많았고 고장이 나거나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꼭 뜯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반드시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MIT 공대에 가겠다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학창 시절에도 저는 미국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 영어 회화, 특히 발음 연습을 집요하게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인은 영어 발음에 상당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르도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살짝 웃으며 표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당시 일본 맥도날드에서 외국인이 일본식 영어 발음을 듣고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고 부끄러웠어요. 도대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왜 이렇게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영어 발음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을 확실히 깨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영어 발음에 신경을 썼어요. 그 결과 저는 미국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을 구사할 수 있었고 대학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 일찍 미국으로 이민 온 줄 알더군요. 저는 디지털 IT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간 본성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저에게 도구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었지만 철저히 제 마음을 숨기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MIT 친구들이 졸업 후 일본에서 바로 교수로 연구할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지만 그 감정조차 철저히 숨기며 내색하지 않았어요. MIT에 오기 전까지 저는 모든 감정을 숨기고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부심을 숨기지 않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이었죠. 일본은 국토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 나라지만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자랑하며 그 어떤 나라도 이를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해왔어요. 특히 메이드 인 저펜이라는 문구는 항상 최고급 브랜드에만 새겨지는 독보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소니와 혼다, 렉서스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보며 저는 일본 제품이 항상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MIT를 졸업하게 되면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이 가진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들로 제 머릿속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날 강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일본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망상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강의는 사물 인터넷과 AI가 결합된 IT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전자기기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떠올리며 저는 그 강의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기술력과 정보에 대한 저의 기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초인류 기업을 보유한 미국 다음으로 저는 일본이 당연히 세계 기술의 선도 국가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일상생활부터 업무와 금융 등 모든 산업 분야가 디지털과 IT로 결합되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그저 멍하니 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공적 업무는 물론 병원, 직장 그리고 단체 대화까지 디지털과 IT로 처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방을 통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 영상, 사진, 대화, 생일 선물, 업무 지시 등 모든 것이 IT로 해결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또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라며 디지털에 약하다고 여겨지는 중장년층조차 정보와 속도에서 젊은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농담처럼 해변에서 수영하다가 햄버거가 먹고 싶다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느 모래사장에서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신화처럼 결제를 하면 대부분 30분 내에 음식이 배달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질문하셨죠. 여러분 중에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30분 만에 음식이 배달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음식이 배달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배달 시스템과 앱, 그리고 결제의 편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공적 업무나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갈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모든 전산 시스템이 연동되어 민원 서류부터 병원 치료까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교수님은 강의 내내 한국의 디지털과 IT 발전을 강조하셔서 저는 매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강한 시기심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듣기 거북했고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죠. 더구나 교수님은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며 경쟁자이자 라이벌이라 하셨고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략해 오랫동안 지배한 불편한 역사가 있어서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숨길 수 없는 경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감탄하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한 것이 한국이라고 극찬하셨을 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도 현재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야기였고 전자산업과 기계기술력에서까지 한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항상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던 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갈등했어요. 하지만 열등감 같은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교수님께 왜 일본의 디지털과 IT 기술력이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저음으로 공손하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흥분을 가라앉히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지만 내공이 깊으신 교수님은 분명 제 내면을 꿰뚫어보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교수님은 제 질문의 핵심을 짐작하시고 학자로서 매우 배려있게 답변해 주셨어요. 나미코 학생,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급속한 발전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 전환을 성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품과 소재 산업의 기반을 장인 정신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일본 산업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개선되고 빨라지는 일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처리 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훌륭한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결론은 전통적인 장인 정신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일본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을 칭찬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일본이 장인 정신을 계승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훌륭한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결심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나미코 학생,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말은 나미코 학생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 문화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난데없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일본의 성장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너무나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떠오르는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최근 서비스 업계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애자일 서비스란 기존의 느리고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일상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모든 문제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속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우선순위가 변경될 때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적용하며 기업들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기업 문화를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장인 정신의 전통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깁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매우 훌륭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품질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깊이 뿌리내린 장인 정신과 전통에 대한 지나친 고수가 피해의식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장인 정신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해왔어요. 그러나 이 장인 정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태도로 변질되었죠. 일본 기업들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과 속도라는 현대 산업의 핵심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일본의 방식이 성공을 보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자부심이 결국 일본 기업들이 더 나은 미래보다는 완벽했던 과거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전통과 품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수용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고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소니, 닌텐도와 같은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매몰되어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 같은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고 그 결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하게 만들었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소니 워크맨, 후지필름과 닌텐도 게임의 옛 영광스러운 시절을 잊지 못해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입니다. 결국 일본은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날카롭고 냉철한 지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일본의 장인 정신과 전통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지에 대한 경고로 들렸어요. 과거의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어요. 교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 저는 숨이 막혔고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일본이 여전히 종이 문서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나미코 학생,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카드나 모바일 디지털 결제를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일본은 여전히 불편한 현금 사용을 고집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재해 때문입니다. 재해로 인해 전력이 끊기면 카드 단말기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현금을 더 안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입니다. 현금 사용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은행에 의존하기보다 집에 금고를 두고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일본의 고령화 사회 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로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현금 사용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디지털 결제 방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사용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간단하고 편리한 결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대비나 고령화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 결제 도입을 꺼리는 것은 일본 사회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예로 들어 일본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결제가 카드나 전자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경향이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많은 이점이 생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세수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개인에게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지갑에 현금을 가득 채우고 다니는 것이 부의 상징이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과감하게 카드 사용과 디지털 결제로 전환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물건을 사고 결제하며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그로 인한 이점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개선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때 일본의 전자제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젊은이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소니의 워크맨을 꺼내면 주위에서 부러운 시선을 받던 시절이었죠. 지금이야 카세트 플레이어나 CD 같은 음악 재생은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당시 고가의 소니 워크맨은 학생들이 최고로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름도 후지 필름이라는 최고의 필름 회사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죠.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까요? 소니 워크맨이 인기가 한창일 때 당시 한국의 삼성도 카세트 플레이어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비교하면 삼성 제품은 짝퉁 같은 느낌의 조잡하고 싸구려 같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맨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삼성 제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냥 특 A급 제품과 C급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두 회사 제품의 격차는 심했습니다. 기업 규모와 성장 속도에 있어서도
당시 삼성은 소니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조차 힘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삼성과 소니의 발전과 격차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은 애플과 격전을 벌이며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었고 소니는 이제 기억 속의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소니는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전자제품의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 것이죠. 소니의 몰락에는 자신들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 잘 아는 전자기기 회사의 CEO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2000년대 초반 소니를 방문했을 때 당시 소니의 엔지니어들이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고 회사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었죠. 반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아내와 자식 빼고는 모두 바꿔야 한다고 하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통해 발전했어요. 그 결과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소니는 이기주의와 자만심, 그리고 세계 흐름을 보지 못하는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다가 미래 투자도 소홀히 하며 추락했어요. 소니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에만 안주하며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고 끝없는 자만심에 빠져버렸어요. 회사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 결국 도태되고 말았어요. 그에 반해 한국의 삼성은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면서도 사업부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계열사 간의 중복 투자를 조정하여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하며 일의 능률을 높였어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기업을 움직였지만 소니는 부적절한 인사제도와 과거의 얽매인 정신으로 인해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지금껏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왔었어요. 웬만한 일에는 상처를 받지 않았고 항상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일본의 문제점과 소니의 몰락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강한 열등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일본의 기술력과 일본 기업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교수님의 팩트에 기반한 말씀이 제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토록 세계 경제와 산업에서 일본의 현 위치에 둔감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일본의 국수주의적 사상에 빠져 과거에 화려했던 일본의 잔상에 매몰되어 살고 있었어요. 제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내면에 또 다른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아무 생각이 없을 만큼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교수님은 일본이 디지털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중앙정부에서 지침 사항이 내려오면 일본에서는 일관된 포맷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웃나라인 한국은 중앙에서 모든 서류를 통일하고 간소화에 힘썼지만 일본은 행정적 다툼으로 인해 통합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성향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런 일본 고유의 문화적 배경이 디지털화의 장벽을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남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 옳지만 업무를 분담할 때에는 냉철하게 영역을 정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때로는 논쟁을 통해 부딪히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확실한 처우를 보장해줍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직장인의 사기를 높이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봉, 즉 돈일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성과급제가 아닌 일괄적으로 기술자들을 채용하여 동일하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로 인해 누가 사기 진작을 느끼고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할 바에야 더 나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또한 이 문제는 일본 기업들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나오는데 굳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이 일본 젊은이들의 패배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은 디지털 기술자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많은 젊은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일본 기술자들이 여러 이유로 직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조차 졸업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일본 전체 기업의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러한 상황이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조차 디지털 기술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의 결과로 일본 전체가 디지털화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두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이 절대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날로그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제의 지식이 하루만 지나도 쓸모없게 될 수 있는 것이 현 시대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모두가 앞다투어 기회를 선점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전통과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옛것이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은 두려움을 모르는 한국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현재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 인내, 실패,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그 부분을 두려워하는 반면 한국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민의식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계속 이런 과거의 얽매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머문다면 한국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추월당할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셨을 때 제 마음은 매우 무겁고 쓰렸어요. 제가 알던 자랑스러운 일본의 기술력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자신감과 정신적 승리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왜 지금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일본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일본의 기술력과 일본 기업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저는 솔직히 오늘 강의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활과 업무를 해결하는 반면 여전히 일본은 종이와 지폐를 들고 다니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일부러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를 떠넘기려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기에 너무 부조리한 일본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건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방식만 고수한다면 결국
아시아에서 혼자 도태된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이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덮기보다는 한국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저 역시 일본의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학업을 마치면 일본으로 돌아가 제 솔직한 견해를 말하며 제 조국 일본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